안녕하세요, 김버디입니다. 이 차는 아벤타도로 LP704이고요 여러가지 이유로 영상은 흑백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기음은 별도의 장비로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짐벌입니다. 이 차는 람보르기니 플래그십의 계보를 잇는 LP704입니다. 람보르기니는 미우라를 시작으로 쿤타치, 디아블로, 무르시엘라고를 거쳐 현재 5번째 플래그십 모델을 2011년도에 내놓았습니다. 현재 이 차는 모든 그 일반 모델 생산은 끝났고요. 또 다 판매가 되었죠. 2016년도에 후반기에 이미 아벤타도르 쿠페는 모두 판매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딜리버리도 뭐 거의 끝나지 않았나 싶네요. 3월도 이제 중반에 넘어가잖아요.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생산 계획과 생산량을 정해놓고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생산과 판매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아벤타도르의 경우에는 총 4,000대를 판매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16년도에 5,000대를 생산해냈죠. 아벤타도르가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 초기에 1,000대는 15개월 만에 생산을 했다고, 공장이 거의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가동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 생산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 인기가 많은 이유,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벤타도르의 전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그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람보르기니의 첫 12기통 플래그십 모델은 미우라라는 차입니다. 미우라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투 있죠? 파이팅 부를 사육했던 사육사예요. 미우라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타라고 하는 레이스 버전의 차량이 딱 한 대 있었는데 이게 사고가 나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요타라는 차량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팬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아벤타도르에서 람보르기니는 그 미우라 탄생 5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미우라 스페셜 에디션을 딱 50대만 한정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람보르기니에게 있어서 미우라는 그 플래그십의 정신적인 지주인 셈이에요. 자, 다음 모델은 쿤타치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요.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의 타입이 현재까지도 맥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람보르기니 플래그십의 시그니처죠. 시저도어 방식이 바로 이 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차의 마지막 그 에디션 모델을 손보고 떠난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호라치오 파가니입니다. 이분은 람보르기니를 나와서 파가니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었죠. 현재는 페라리 또 람보르기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슈퍼카와 하이퍼카를 제작하는 회사로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라치오 파가니 같은 경우에는 이 카본을 담당을 하고 디자인을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가 떠난 이후에 이제 디아블로라는 차량을 또 만들어내고 또 인기를 얻었지만 아주 호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무르시엘라고도 사실상 마찬가지였는데 이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돼서 클라이슬러로 넘어가고 이런 좀 약간 어지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량에도 좀 흔적이 남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무르시엘라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강해서 강철과 카본 파이버를 복합적으로 잘 사용했지만 톤워링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또 승차감과 편의성이 좋아지고 빨라졌는데 사실 또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묵직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무거웠고, 이 차는 정말 스티어링을 조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할 때가 많기도 했었어요. 실제로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해외에서 악평이 많이 쏟아졌던 차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래전에 몇 차례 이제 운전을 해봤지만 정말 측 후방 시야가 너무 안 좋아서 후진을 한다거나 뭐 유턴을 한다거나 이게 되게 힘들어요. 편도 4차선 정도가 돼야 간신히 한 번에 유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좀 그런 측면에서는 불편하고 운전이 마치 노동처럼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모든 안 좋은 기억과 악평들을 뒤로 한 채 2011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아벤타도르가 데뷔를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레벤톤과 많은 디자인이 비슷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안 좋았죠? 처음에는 선입견이 안 좋았죠. 하지만 그런 시선마저도 역전을 시켜버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차를 이토록 인기가 많게끔 만들어준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요소 세 가지를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 푸시로드 서스펜션, 그리고 ISR 7단 반자동 변속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모두 이 아벤타도르를 위해 만들어진 테크니컬한 부품들입니다. 일단 이 디자인 측면에서 아까도 레벤톤을 언급했지만 이 아벤타도르도 마찬가지고 전투기 F-22 랩터를 모티브 삼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코드가 레벤톤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람보르기니 하면은 눈에 띄는 디자인, 남성스러운 느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승차감인데요. 이런 슈퍼 스포츠카의 선입견이 딱딱할 것 같다, 승차감이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트도 아주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단단한 느낌, 약간 하드한 느낌이고요. 예전에 무르시엘라고나 LP640에서 느꼈던 그런 달구지스러운 느낌을 전혀 이 차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번에 이제 아벤타도르부터 시작되는 이제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집이든 차든 뼈대가 좋아야 됩니다. 골격이 좋아야 집안이 평안하고 차가 평안한 거예요. 이 차는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 양산차에 이거를 쓴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흔한 일이 아닌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푸시로드 서스펜션을 양산차에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푸시로드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푸시로드 서스펜션이 승차감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 차를 타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파르가지티랑 많이 비슷하다 라고 느꼈었어요. 네, 그도 그런 것이 이 셰시의 유형과 서스펜션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컴포트 주행 때, 일반적인 주행 때는 굉장히 많이 좀 비슷함을 많이 느꼈어요. 이 푸시로드 서스펜션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더블 위시본의 여러 타입 중에 하나의 방식이에요. 위시본은 뭐냐? 우리가 치킨이나 삼계탕을 먹으면 Y자 모양의 가느다란 뼈가 나옵니다. 이걸 위시본이라고 하고요. 이 하체 이 암이 이 위시본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위시본 암이라고 불러요. 위에 있으면 어퍼 위시본 암, 아래에 있으면 로우 위시본 암.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더블 위시본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푸시로드는 뭐냐? 그 더블 위시본 사이에 대각선으로 그 암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더블 위시본 푸시 로드라고 해요. 그 끝에 락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온보드, 그러니까 샤시 서브프레임 위에 이제 핵심적인 부품이죠. 이제 서스펜션 호일과 댐퍼가 자리를 이제 잡고 있죠.
이 푸시로드 서스펜션 타입은 요철이 올라온 도로에 매우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고요. 반대로 풀로드 타입은 이 꺼진 도로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푸시로드 타입은 차고를 낮춰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맥퍼슨 타입 같은 경우는 차고를 낮추려면 더 강한 레이트를 가진 스프링과 댐퍼가 필요한데, 이 푸시로드 타입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고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는 겁니다. 반면에 약간의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무게감이 있는 스프링과 댐퍼가 온보드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을 낮추는데 좀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F1 같은 머신에게나 뭐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이지, 양산차에 적용했을 때는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온보드에 이 가로형 푸시로드 서스펜션이 올라가 있는데, 이 하중을 받을 때마다 무게중심이 차축으로 이동이 돼요.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 장점이 아벤타도를 코너링이 좋은 차로 만들어준 데 큰 공헌을 하고 있죠. 원심력에 의해서 벗어나려는 무게를 잘 억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워크의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거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가 이제 35,000Nm라는 강한 비틀림을 견딜 수 있는 이 대단한 숨은 공로자거든요. 이 비틀림을 제대로 억제한다는 건 그만큼 트랙션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위 이제 슈퍼 스포츠카, 슈퍼카라고 하죠. 슈퍼카의 조건을 누가 정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조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하나가 바로 저는 셰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에게 있어 엔진의 파워랑 뭐 트랜스미션의 신기술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셰시의 어떤 능력을 더 우선시하거든요. 이 차량의 부품과 이 부품의 움직임, 운동 성능,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담아줘야 되고 잘 감싸줘야 돼요. 이게 이제 셰시의 몫인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좋은 집은 뼈대가부터가 달라요. 정말 좋은 차는 셰시부터가 다릅니다. 이 아벤타도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의 지표가 이제 뭐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라고 했는데요. 그 증명을 최근에 이 아벤타도르 LP7504 SV죠. 그 슈퍼벨로체가 7분 언더로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를 주파했어요. 17년 3월 그 기준으로 현재 랭킹 5위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18년 정도에 출시한 우라칸의 퍼포만테가 6분 52초 정도를 마크해서 굉장한 놀라움을 줬는데요. 이 차 또한 셰시의 변화, 그리고 람보르기니가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이 다이나믹한 그 에어로다이나믹이죠. 요거를 접목시켜서 알라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접목시켜서, 알라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유압으로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을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모터로 좀 더 빠르게 또 비대칭으로 이제 제어를 해주는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엄청나게 빠른 기록을 냈죠. 어쨌든 이 모노코크를 사용하고 이 카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다시 시작을 했고, 또 에어로다이나믹에 진보된 유압이 아닌 이제 모터를 이용한 에어로다이나믹, 그리고 비대칭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모터스포츠에서도 람보르기니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ISR 트랜스미션인데요. 이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요즘 대세인 DCT가 당연히 들어갔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라칸이나 488, 뭐 심지어 BMW, 아우디, 벤츠에서도 뭐 잘 나간다는 차는 다 DCT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는 싱글 클러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라치아노 트라시미시오니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이 트랜스미션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또 5만 분의 1초에 불과하는 변속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다 필요 없고, 람보르기니는 일단 가벼운 트랜스미션을 찾았고, 또 이게 맞았기 때문에 이 트랜스미션을 사용을 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DCT보다 50% 빠르다라고 했는데 그 DCT가 뭐 어떤 미션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트랜스미션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언제든지 스프린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인상을 많이 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엔진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빠르게 전환시켜 줄 수 있다. 그것도 파워의 손실이 거의 없게 말이죠. 이 아벤타도르는 스트라다, 스포트, 코르사 모드가 있는데요. 모두 주행을 해봤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강력하게 한 방을 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있다는 거에 놀라웠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령 제가 100km를 항속 중인데 악셀레이터를 푹 밟았어요. 그러면 동시간대에 뒷타이어의 그립이 딱 잡히면서 튀어나가요. 이 경우 이제 4륜이지만 마치 후륜처럼 리어 엑셀에 거의 모든 파워가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이 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썰매를 타는데 앞에서 끈으로 나를 끌어주고 가는 것과 뒤에서 밀어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를 느낌으로 확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진 미션이 뒤에 있어서 운전하는 나를 밀어주는 느낌? 이건 또 FR 형식의 차량과는 좀 다른 매력인데요. 엔진 사운드가 제가 보는 앞에서 들리는 것과 이 시야 앞에서 들리는 것과 또 시야 밖에 뒤에서 들리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엔진하고 미션의 사운드, 배기 사운드가 시선 밖에 등 뒤에서 울려 퍼질 때의 기분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이 대부분 리뷰어들이 또 시프트 업이 느리다 다운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좀 너무 기계적인데 시프트 업만은 변속이 잘 되고 있어, 그래 지금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 어떤 감성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일부러 늦게 했다라기보다는 아예 이 반자동 미션의 특성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느낌이 그럴 뿐이지 이미 뭐 차는 튀어나가고 있으니까 뭐 그 느낌만으로 미션이 좋지 않다, 뭐 상대적으로 느린 것 같다 라는 어떤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단점이 없어요. 솔직히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비싸다는 거, 그리고 또 한참 있다 받아야 된다는 거. 이제 사고 싶다고 해서 당장 살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단점 외에는 뭐 그 외의 것들은 뭐 제가 감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런 단점을 찾을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이렇게 짧게 타봐서 뭘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까? 그냥 플래그십은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하게 됩니다. 귀한 차를 타고 또 귀한 경험을 또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이었고요. 뭐 지금까지는 어떤 개인적으로 느꼈던 느낌들을 그냥 여과 없이 여러분들께 전달을 했고요. 또 세 가지 그 부품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틀린지 아닌지도 체크도 해봤고, 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 뭐 제가 그냥 뭐 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좀 가미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 중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의사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리플을 달아주시면 저도 정정할 거 정정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